자, 오늘 수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이제 스포츠 이벤트 기획론을 왜 학습하는지 이 수업이 레저 스포츠 산업과에 개설되어 있는데 이벤트 기획이라는 게 스포츠 비즈니스 기획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굳이 이벤트 기획을 따로 떼어서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스포츠 비즈니스 기획과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특히나 우리 국내 환경상 이 수업의 본질 또는 이 수업의 필요성 등을 좀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수업의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먼저 이번 이제 1주차 때는 우리가 OT를 했고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그 다음에 2주차 수업에서는 이 학습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 교과목이 학습 이해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할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이벤트 기획이 우선 이 스포츠 이벤트는 경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자, 스포츠 이벤트뿐만 아니고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 스포츠를 매개체로 어떤 콘텐츠, 상품으로 스포츠를 상품으로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행위는 분명히 가치 창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벤트를 좀 더 다르게 보고 있느냐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해서는 스포츠 이벤트 그러면 스포츠 경기, 어떤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스포츠가 수단이 되거나 목적 자체가 될 수 있는 어떤 행사, 그냥 여러 가지 뭐 교육 행사도 상관없고 아이들이 그냥 노는 것도 스포츠 이벤트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올림픽, 아시안 게임, 뭐 세계 선수권대회 다 스포츠 이벤트라 하죠. 그런데 이게 무엇이 다르길래 스포츠 이벤트 기획이라는 걸 별도로 생각해야 하느냐를 좀 더 고민해 보자면 우선 스포츠 기획에서 이 기획론이라는 이론 자체가 주는 중요성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기획이라는 것을 왜 학문적으로 다루어야 되는지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실무에 적용할 때 이 이벤트 기획이라는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효율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스포츠 이벤트 기획론을 좀 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스포츠 이벤트 기획이 매우 중요한 상품의 거리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좀 더 역사적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얘기들을 좀 다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 혹시 선생님 지난 학기에 스포츠 행정, 사회체육 행정 들었다 있어요? 수업? 조금 혹시라도 또 말이 겹칠까, 내용이 겹칠까 좀 걱정이 드는데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스포츠 발전 또는 변천사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왜 우리가 스포츠 이벤트를 중요시하는가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 구조에서. 자, 우리나라가 195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전쟁이 6.25전쟁이라고 언젠가는 한국전쟁이라고 언젠가는 6.25 또 다시 바뀐 것 같은데 이게 50년 기점으로. 그럼 그 이전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광복. 그러니까 그때까지 포함하면 일제강점기가 뭐 이때까지부터 40년대까지 일제강점기. 그리고
이거 이제 끝나고 60년대, 70년대, 그다음에 또 80년대, 90년대. 뭐 이렇게 한번 10년씩 잘라서 한 번씩 보자고. 그리고 2000년대, 2010년, 그리고 2020년까지 한 번씩 10년씩 한번 쭉 잘라서 이 변천사를 이해해야지 우리나라의 스포츠 산업 상황과 스포츠 이벤트라는 분야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제강점기에는 스포츠는 말 그대로 교육이었어. 어떤 교육? 일제강점기에 살고 있는 조선의 신민들을 교육하기 위한 수단이야. 체육. 신체를 통제하는, 신체 및 정신을 통제하기 위한 교육. 50년대 광복했어. 50년대 6.25를 거쳤어요. 이때는 전쟁 통해 뭐 정신 따는 거 없죠. 전혀 사회에서 뭔가를 할 수 있진 않아. 근데 요거를 이게 끝났어. 지나왔어요. 60년대에 들어서면서 70년대 우리나라의 특징 그리고 군사로. 근데 요 시기까지가 뭐냐? 요 시기까지 60년대까지 농업사회, 농업. 근데 70년대 군사정부에 들어와서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뭘 하려고 하느냐? 공업화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공업화를 하려고 해요. 그럼 농업사회에서 공업화로 간다면 농업사회도 마찬가지지만 2차 1차 산업 2차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 뭐겠어요? 노동력. 그리고 공업화로 가려면 여기에 이제 자본이 조금 더 섞이죠. 자본, 기술, 당연히 그러나 노동력이에요. 그리고 농업에서 어쨌든 공업화로 가기 위해서 이 기술, 자본을 움직이려면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라는 게 분명히 우리가 빠르게 초중고 그 학교 공교육의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와중에 그 공교육은 뭘 하기 위해서냐? 양질의 노동력을 만들기 위해서요. 양질의 노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양질의 노동력이라는 게 교육만으로 끝나느냐? 아니,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50년대 전쟁을 지나오면서 경제가 힘들어지고 먹고 살 게 없다 보니 당연히 양질의 노동력이라는 건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듯이 건강해야 돼. 그렇죠? 건강해야 돼. 그러니 건강해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야. 잘 먹거나 신체가 정말 튼튼하고 잘 먹어서 그 영양을 가지고 튼튼한 신체가 되는데 그걸 그냥 잘 먹기만 하면 어떻게 돼서 빼시 돼요. 그렇지. 그냥 살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운동을 시켜야지 좀 더 좋아지지. 근데 이때는 양분해서 봐야 돼. 잘 먹을 수 있는 식량이나 경제적 여건이 아니야.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통해서라도 정신력이라도 길러서 튼튼한 모빈 것처럼 정신무장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 체육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한데 당장에 먹을 걸 많이 주지 못해. 하지만 공부라도 시키고 운동이라도 시켜서 신체가 건강하다는 걸 아주 조금 노골적이게 표현하자면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그래서 교육이 필요했는데 그 교육에서 체육이라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이용돼요. 그리고 이 와중에 70년대 이렇게 공업화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북한과 남한이 항상 대치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남한보다 북한이 좀 더 체제적으로 우월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무언가를 홍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리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분명히 경제적으로 북한보다 남한이 못 살았어. 근데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데 그 중에 하나 몇몇 운동선수들이 나가서 메달을 따오니 나라가 자동으로 홍보가 되네? 거기에 착안을 한 거야. 운동을 시키고 국제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니까 글로벌 뉴스에 나오니까 그리고 그 시기에는 글로벌 세계가 다 똑같아요. 운동을 잘한다는 것은 서양인들
한국인들 기준에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운동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운동을 잘하고 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메달을 따는 나라는 경제력이 괜찮나? 사회 문화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나? 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서양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서양적 사고. 우리나라랑은 좀 전통적으로 달라. 우리는 여러분들은 못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운동을 한다? 집이 못 사니까. 학비를 댈 방법이 없어? 그러니 운동부라도 가서 장학금을 타고 운동하는 거야. 그래야지 학교를 다니니까. 아시아권에서 운동을 한다는 건 공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운동을 핑계 삼아 빌미 삼아 아니면 근거로 삼아서 학교에 남을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근데 이걸 서양의 눈에 서양인들의 가치관을 보자니 운동 잘하는 나라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사회 문화적으로 발전된 나라라고 알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 그래서 스포츠를 잘해? 그러니까 막 뉴스에 나오는 거야. 여기가 50년대 전쟁을 겪었는데 와 벌써 복싱에서 메달 따고 태권도에서 메달 따고 레슬링에서 메달 따고 와 나만이 사우스코리아가 발전하고 있어 하고 이거를 학습해. 그래서 체육이 확실히 좋구나. 확실히 좋아. 그래서 80년대로 넘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40년대로 넘어왔더니 여기도 마찬가지. 선생님이라고 비스무리한 사람이 이걸 하죠. 그래서 또 근데 여기서도 이용하기 좋아. 70년대 봤잖아. 복싱 잘하는 막 7.8기 홍수환 막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TV에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잘 산다고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홍보할 수 있잖아. 좋잖아. 80년대 더더욱이나 이게 강화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강화하려니 뭐밖에 없어. 전문 체육인 거야. 전문 체육. 왜 메달 따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의 경제 수준, 교육 수준, 문화 수준으로는 그냥 서양처럼 알아서 잘하세요. 잘하는 사람 뽑아다가 우리가 올림픽 내보내기로 해서는 안 돼. 체형적으로도 체격적으로도 지식 수준으로도 체육에 대한 아직 노하우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몇몇 사람 뽑아서 잘할 때까지 흔한 말로 진짜 갈구고 조져서 운동 잘하는 사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올림픽 내보낼 때 메달을 따네. 근데 그런 일들이 더 많으면 좋잖아. 더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체육을 더욱더 강화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실은 이 노동력을 길러낸다는 차원에서 60, 70년대까지를 체육의 무슨 시기냐? 학교 중심의 시기라고 해요. 학교 중심의 스포츠 시대. 학교 중심의 스포츠 시대. 그리고 80년대를 뭐라 부르느냐?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를 정부 주도의 체육 스포츠 시대라고 해요. 정부 주도. 학교 주도라고 써도 돼요. 60, 70년대를 학교 주도의 스포츠 시대, 80년대를 정부 주도의 스포츠 시대라고 해요. 90년대.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80년대 무슨 이벤트가 있었어? 아시안 게임. 물론 이것도 다른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요. 86 아시안 게임 우리나라에서 열었죠. 8년도에 서울 올림픽. 자, 이건 또 다른 정치적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군사 정권이 전문 체육을 중심으로 해서 체제를 강화하거나 체제를 홍보하거나 정치적인 선동의 거리로 쓰기에 매우 좋았기 때문에 80년대에 저렇게 발전을 했다. 변천을 했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90년대 중반까지는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요. 전문 체육을 잘했다. 우리가 당장에 지금이야 우리나라의 삼성 유명해, LG 유명해, 우리나라의 기술 유명해, 공학 유명해, 과학 유명해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80, 90년대까지는 2010년대가 오기 전까지도 우리나라는요 일본의 소니나 일본의 파나소닉 이런 회사에 비하면 전혀 유명하지 않았어요. 전혀 유명하지 않았어. 우리나라가 전자제품, 공학기술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시장주의 내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아이로라는 회사. 그리고 그 회사가 한국이라는 이름을 서서히 높게 알리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로 넘어온 거야. 자연스럽게. MP3에서 휴대폰으로 넘어온 거죠. 그러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나 삼성이 유명해지면서 한국의 이름이 서서히 글로벌 시장에 편하게 알려지기 시작했지. 그 전까지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나라. 그냥 북한보다 잘 사는 나라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워낙 유명한 나라들이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앞서 있는 선진국들이 없다 보니 그나마 아시아에서는 경제력상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이 정도 사람들이 봐주는 거야. 서양인들의 눈높이에서. 그럴 뿐이었지 우리가 뭐 예전부터 대단한 나라였다라고는 객관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90년대에는 그래서 90년대 중반까지는 그런 흐름을 타다가 9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가장 큰 사건 외환 위기 IMF 이게 오죠. IMF 사태라고 부르는 외환 위기가 옵니다. 이때의 스포츠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이벤트라기보다는 어떤 큰 인물이 진짜 한국에 뚝 떨어졌어. 여러분들이 요즘 예능에서 보는 박찬호 아저씨랑 박세리 아줌마.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다. 어쨌든 그분들 여러분들한테 비교하면 나이 또래가 많으니까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박세리 야구에는 박찬호, 골프에는 박세리가 미국에 가서 외환위기 뭐야?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달러가 부족해져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냥 표면적으로는. 근데 이 시기에 외국에 나가서 이 두 명의 선수가 수억 달러를 벌어오잖아. 사람들 이민 가거나 영주권을 따서 아예 국적을 바꾼 게 아니잖아. 거기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는 거잖아. 연봉을 받아오니까 상금 받아오고. 그래서 달러를 벌어오네. 달러가 모자란 시기에 달러를 벌어와 국민 영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둘한테 모든 TV 방송, 광고 등등이 막 다 쏟아져. 그랬더니 대기업들이 알게 돼요. 이거 뭐지? 스포츠가 맨날 정부한테만 이끌려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건 줄 알았는데 시장 내에서 기업들이 광고의 수단으로서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구나. 그 박찬호, 박세리 두 명 때문에 확실하게 물론 외국 회사에서 익히 봐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수준이 아직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그런데 아주 미미한 금액이었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박찬호, 박세리를 광고 모델로 쓰면 팔리는 거야. 그래서 스포츠 흔히 말하는 외국에서 말하는 스포츠 마케팅이 우리나라도 되는구나.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이 가능한 나라구나라는 걸 처음 90년대 알게 돼요. 그래서 이때를 뭐라 부르느냐? 그냥 예전 교재를 보면 시장 주도의 시기라고 정리되어 있으나 선생님 좀 더 세분화하고 싶어.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 주도 스포츠 시대라고 부르고 싶어. 국내 상황이에요. 국내 상황. 공급자 중심. 8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프로야구, 프로축구 다 대기업들이 정부 손에 이끌려서 시작해서 어쨌든 민간 차원에서 일반인들한테 많이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90년대. 그리고 IMF 겪으면서 박세리, 박찬호 때문에 광고의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대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죠. 2000년대 큰 사건 또 뭐가 있었을까? 2000년대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이죠. 태어날 때부터지 이제 갓난 아이였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의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 자, 이 시기는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 자, 소비자,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시장 주도 시기가 시작된 때라고 봐요. 왜 그러느냐? 물론 2002년 월드컵만 기준으로 보자면 이것도 공급자의 일종이야. 왜? 그때 당시에 이때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회사가 SK와 SK텔레콤하고 KT예요.
월드컵에 엄청난 스폰서 금액을 때려 부어서 광고를 해서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간접 효과를 많이 일으켜서 경제적 이득을. 그것만 보자면 공급자 중심일 수 있어. 하지만 2000년대를 수요자 중심이라고 하는 이유. 그러면서 소비자들도 막 스포츠 마케팅에 눈을 떠요. 저 상황을 보면서. 선생님 2002년도에 군대에서 선생님은 의경 나왔거든요. 근데 데모 진압 안 하는 때에는 부산 아시안 게임하고 월드컵에 차출되어서 경비를 썼었는데 선생님 제주도 경기 빼고 다 봤어. 경비 가서 다 봤는데요. 진짜 우리나라의 길거리 응원이 이때 처음 생긴 거잖아요. 그때 2002년도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스포츠 사회학이나 스포츠 정책 관련된 이제 수업을 받으면 항상 나오는 사례일 텐데 진짜 강남대로 광화문 시청 주변에 그냥 발 디딜 틈도 없어. 진짜 그 큰 대로가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 수십만 명으로 꽉 차서 응원을 하는데 이때 SK와 KT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공급자 중심의 시장 주도일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이때 스포츠 마케팅에 소비자가 눈을 떠. 대기업이 이 정도만 해준다면 우리가 스포츠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많구나. 스포츠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기법들 중에 하나가 라이센싱, 머천다이징. 머천다이징은 이제 기념품 같은 거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머그잔이나 티셔츠 같은 거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그냥 기업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소비자가 사줘야지 돈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살 줄 몰랐어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어떻게 소비하고 그걸 소비하는 게 뭐가 좋은지 전혀 몰랐는데 이 월드컵 때 SK와 KT가 워낙 스포츠 마케팅을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을 잘하면서 소비자들도 스포츠가 돈 주고 돈을 내고 소비할 만한 콘텐츠구나를 느끼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200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 정도를 선생님은 수요자 중심의 시장 주도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렇게 정리해요. 그리고 나서 2010년대 들어와서 또 이제 글로벌 시장을 다 통틀어서 아주 혁신적인 상황이 벌어졌고요. 스마트폰. 정확히 우리나라에 보편화되기 시작한 2010년을 기점으로 해요. 그러면서 이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뭐해? SN, 그렇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죠. 그러다 보니 뭐가 쉬워져? 마케팅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스포츠 마케팅도 당연히 영향력을 받죠. 자, 이거는 어떤 거죠? 스포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죠. 스포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매우 향상시키죠. 그전에는 스포츠를 배운다? 학교 가서 배워야 되고 일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이 인터넷을 막 뒤지고 아니면 서점, 도서관 가서 책을 뒤져서 알 시대였어. 근데 그러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라는 아주 손쉬운 장비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기 더 쉬워져. 선생님, 여러분들 나이 또래 때만 하더라도 인터넷 한번 가려면 저 지금은 어디니? 컴퓨터 지금 다 3층에 있죠? 1층에 지금 교무처 자리가 원래 컴퓨터실이었거든요. 거기까지 내려가서 일일이 인터넷 접속해서 다 뒤져보고 검색해서 레포트 쓰고 그랬어요. 집집마다 컴퓨터가 한 2002년 넘어서나 집집마다 컴퓨터 한 대씩 있었던 것 같아요. 2000년 초반까지는 집집마다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PC방을 가던 학교 컴퓨터실에 가던 둘 중에 하나였어요. 레포트를 하려면. 자, 그랬던 시대인데 그랬었는데 2010년대 스마트폰 때문에 하기 되게 편하죠. 모든 정보에 접근하는데 매우 쉬웠어요. 그러니 스포츠 정보에도 접근성이 매우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선생님은 이거는 이제 2010년대부터는 아직 학자들이 정리하지 않았어요. 학자들이 정리하지 않았는데 굳이 이야기를 좀 더 정리해서 해보자면 이때는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스포츠 시대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보도 주고받고 의견도 주고받는 게 기술에 의해서 좋아졌어요. 2010년대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스포츠 시대. 이건 아직 학문적으로 정리된 바는 없어요. 2010년대까지는, 2010년대부터는. 근데 선생님은 굳이 나누자면 이런 말을 쓰면 좋을 것 같다는 거고. 그다음에 2020년대는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
V 시대. 디지털 스포츠의 시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거든 아니면 스포츠 자체가 디지털로 변화한 거든 디지털 스포츠의 시대. 라고 정리를 하고 싶다. 요 2010년도부터는 선생님이 연구하면서 아직까지 생각 중이고 다른 학자도 생각 중이에요. 요거는 한 20-30년 지나야지 완벽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완벽하게. 그런데 2000년대까지는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원래 지금 현재까지의 학설은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냥 시장 주도의 식으로 묶어버려요. 근데 이걸 묶으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공간이 커. 시대적 공간이 커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은 10년 단위로 나누자면 공급자 중심의 시장 주도와 수요자 중심의 시장 주도로 나누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막 쓰다 보니까 정리가 좀 덜 되는 그 약서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결국에 학교에서 스포츠를 가르친다는 것도 일종의 이벤트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올림픽, 아시안게임에 선수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다 스포츠 이벤트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이고 86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치른 것도 이벤트를 한 거고 월드컵도 이벤트였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스포츠라는 행정, 정책, 산업이 발전하는데 스포츠 이벤트는 반드시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게 서양의 발전과 달라요. 서양은 스포츠를 아주 전통적으로 몇백 년 전부터 취미생활, 여가생활로 개인이 즐기면서 문화가 발전했어.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역사 속의 큰 흐름과 함께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스포츠라는 분야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박세리 박찬호는 개인이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도 LPGA라는 골프 대회가 없었으면 메이저 리그라는 스포츠 리그가 없었으면 전혀 영향력 없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이벤트가 우리나라의 스포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영향력이 크다. 해설의 여지가 매우 광폭하다. 그래서 스포츠 이벤트가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디테일한 미시경제다. 거시경제다. 스포츠를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스포츠 산업에서는 굉장히 미시적으로 디테일하게 다루어야 될 분야 중에 하나다. 다른 나라들은 스포츠 이벤트가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스포츠를 한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도구야 그냥.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 근데 우리는 경제를 움직이는 큰 도구야. 굉장히 큰 도구. 미시적 도구가 아니고 거시적 도구야. 거시적 도구다? 거시적 도구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시키고자 일부러 올림픽을 하고 아시안게임을 하잖아. 어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F1 그랑프리를 우리가 라이센스 받아서 하려고 했고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라이센스 받았다가 6년 계약했는데 4년밖에 못 채우고 계약 해지당했죠. 돈 못 버니까. 근데 그때도 이유가 뭐야? 호남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미 올림픽 다 했어. 월드컵 다 했어. 뭐 할 게 없는 거야. 그렇다고 호남에서 눈오기를 기도한 다음에 동계올림픽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남은 게 뭐지? 야, 땅 많고 넓은데 인구 많이 불러서 인기 있는 세계에서 몇 대 손가락 안에 드는 이벤트 또 남은 거 뭐 없어? 찾았더니 그래서 경상도 대구에서 육상 선수권 대회 했던 거야. 호남에서는 영암에다가 그랑프리 대회할 수 있는 자동차 경주장 만들어서 그랑프리 그 F1 그랑프리를 도입했던 건데 흥행이 안 나니 6년 계약해놓고 4년 만에 파기당하고 뭐 아주 경제적으로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죠. 더 준비도 덜 했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스포츠를 한다라는 것이 스포츠 이벤트를 빼고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이 발전의 속도가. 우리나라의 스포츠 발전은 이벤트와 함께 했다. 그래서 스포츠 산업을 배운다. 특히 스포츠 산업을 배운다라고 해서 스포츠 이벤트를 미시경제의 수단으로서 별도로 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스포츠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스포츠로 돈을 좀 번다 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나이키나 아디다스와 같은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막 물건을 파는 것도 좋은데
단기적으로 빠르게 돈을 벌고 빠르게 효과를 내는 건 우리나라의 스포츠 이벤트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스포츠 산업학과에서 이 스포츠 산업학과에서 스포츠 이벤트를 미시경제의 한 축으로서 과목으로 다루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다. 이런 게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다. 라고 우선 생각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10분 쉽니다.